실화극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남 아산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김씨 어르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 벌어진 참담한 현실을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속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바꿔놓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김씨 어르신은 올해 78세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던 분이었죠. 1945년생으로 태어나 6.25 전쟁의 혼란기를 겪으며 자라난 어르신은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고 계셨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논두렁을 걷고 해가 질 때까지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폭염에도 겨울철 혹한에도 어르신의 하루 일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어르신의 손은 평생의 노고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로 두꺼워진 손바닥, 거칠어진 손등, 그리고 농기구를 잡느라 변형된 손가락들. 하지만 그 손으로 일군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재산들이었어요. 농지 3,000평과 집 한 채, 그리고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어르신에게는 평생의 혈과 땀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죠. 김씨 어르신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대호 씨는 1970년생으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고향을 떠났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매출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오르고 직원들 급여도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죠. 둘째 김민호 씨는 1973년생으로 형과 달리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벌써 3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살면서 자주 안부를 확인하고 아버지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효심이 깊어서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어요. 하지만 택시 운전으로는 큰 돈을 벌기 어려워 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막내 김진호 씨는 1976년생으로 세 형제 중 유일하게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조선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부산과 고향 사이의 거리 때문에 자주 내려오기는 어려웠어요. 최근에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육아비와 주택대출금 때문에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이 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이것이 어르신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던 분이었어요. 큰아들이 서울에서 식당을 차릴 때는 논 한 마지기를 팔아서 3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시 어르신에게 3천만 원은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었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하셨어요. 둘째가 택시 할부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자신의 용돈을 몇 달째 아껴서 500만 원을 모아 보태주셨습니다. 어르신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심지어 평소 즐기시던 장터 구경도 그만두시면서 돈을 모으셨어요.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는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전세금으로 5천만 원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또한 어르신의 큰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하셨어요. 내가 더 벌었으면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하시며 자책하시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아버지를 자주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세월은 어르신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여겼지만 계속 속이 쓰리고 밥맛이 없어지더니 급기야 체중이 10kg 넘게 빠지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억지로 모셔다 드린 대학병원에서는 간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어르신의 첫 번째 걱정은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아들들이었어요. 내가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살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어르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애들한테 뭔가 남겨줘야 할 텐데. 어르신은 자주 혼잣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어르신은 자신의 재산을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서랍에서 토지 대장을 꺼내보고 여러 개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집 곳곳에 숨겨둔 돈을 모아보기도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아들들은 돌아가며 병문안을 왔지만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서울 가게 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올 수 있었고 그마저도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올라가야 했어요. 막내는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회사 일과 육아 때문에 자주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둘째가 가장 자주 병원에 왔지만 그마저도 택시 운행 때문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새벽 4시 30분,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시간에 맞춰 김씨 어르신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애들 걱정 마라, 아버지가 다 해놨다는 말씀을 남기시면서요. 하지만 어르신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형제들은 아버지 집에 모여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옷가지를 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생전에 자주 쓰시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죠. 아버지가 평생 신으시던 낡은 운동화, 여름철마다 쓰시던 밀짚 모자, 겨울마다 걸치시던 두꺼운 점퍼. 하나하나가 모두 아버지의 흔적이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안경을 들여다보며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그 안경을 쓰고 자신의 숙제를 봐주시던 기억, 성적표를 받고 와서 칭찬받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늘 들고 다니시던 낡은 지갑을 발견했어요. 지갑 안에는 아직도 삼형제의 어린 시절 사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의 작업복을 보며 울먹였어요. 그 작업복에는 아직도 흙내음이 배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큰아들이 아버지 방 깊숙한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형제들은 처음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짓던 땅이니 얼마나 나오겠느냐는 생각이었거든요. 아버지 땅이야 뻔하지 시골 농지가 얼마나 나오겠어?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하지만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볼 때마다 형제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대장에 적힌 면적이 생각보다 컸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논밭을 모두 합치면 무려 3,000평이나 되는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형제들이 어릴 때만 해도 집 근처 작은 밭 몇 개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형제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통장에서 1,500만 원, 두 번째 통장에서 2천만 원, 세 번째 통장에서 1,500만 원. 모두 합치면 5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소 용돈도 아껴 쓰시고 전기료 몇천 원도 아까워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두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형제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3,000평의 농지면 현재 시세로 얼마나 될까? 현금 5천만 원과 합치면 총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장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적으로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부모를 봉양하는 책임을 지니까 더 많은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자신의 서울 식당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돈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둘째는 자신이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은 서울에 있으면서 1년에 몇 번이나 내려왔고 막내는 부산에서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자신만 고향에 남아서 아버지를 돌봤으니까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막내는 그래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몫을 제대로 받고 싶었어요. 요즘 육아비며 주택대출금이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1억 원 정도만 있어도 빚을 정리하고 아이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며칠 후 형제들이 다시 만났을 때 분위기는 첫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대화의 주제도 자연스럽게 상속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운을 뗐어요. 자신이 알아본 땅값과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며칠 전 혼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었어요. 아버지 땅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중개업자는 현재 시세로 3,000평이면 평당 100만 원 정도, 총 3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현금 5천만 원과 합치면 총 3억 5천만 원.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형제들은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순간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보다는 계산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각자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억 2천만 원 정도. 하지만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과연 공평한 걸까? 각자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장남인 내가 절반은 가져야 하는 거 맞지? 뭐? 절반? 미쳤어? 바로 이 순간부터 형제들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의 절반 발언은 폭탄과 같았어요. 둘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막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날 형제들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자란 형제가 돈 앞에서는 남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날 밤 형제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큰아들은 자신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했지만 식당 빚 생각을 하면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는 형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형들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갈등했어요. 이렇게 형제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서로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만나도 상속 이야기만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였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같은 갈등을 겪었어요. 큰아들은 장남의 권리를 계속 주장했고 둘째는 돌봄의 공로를 내세웠으며 막내는 공평한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큰아들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식당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어요. 임대료는 월 500만 원, 직원 급여는 월 800만 원인데 매출은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죠. 이미 몇 달째 적자였고 은행 대출금도 2억 원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유산은 마지막 희망과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11시경 큰아들이 혼자서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동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큰아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 관련 서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통장, 심지어 아버지의 인감도장까지 모조리 챙겼습니다. 나중에 동생들과 협상할 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들과 합의가 안 되면 혼자서라도 상속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자신이 장남이니까 법적으로도 유리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상속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혼자서도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날 밤 큰아들은 상속 포기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동생들의 이름으로 가짜 상속 포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이용해서 인감까지 찍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조 행위였지만 당시 큰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며칠 후 둘째가 아버지 집에 청소하러 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서랍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통장도 토지 대장도 인감 도장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이 들었나 생각했지만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오직 재산 관련 서류들만 깔끔하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둘째는 즉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태연하게 시치미를 뗐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혹시 막내가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직감적으로 형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형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거든요. 둘째는 즉시 막내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둘은 구청에 가서 관련 서류를 다시 발급받기로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상속 관련 서류를 모두 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구청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상속등기 신청이 들어와 있다는 거였어요. 신청인은 큰아들 김대호였습니다. 신청일은 3일 전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상속포 기서도 함께 제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와 막내의 이름으로 된 상속포 기서였어요. 물론 그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동생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위조한 것이었죠. 인감도 아버지 것을 사용해서 찍어놨더군요. 둘째와 막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형이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친형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게 된 둘째와 막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자신들을 속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 장례식에서 함께 눈물 흘렸던 그 형이 말이죠. 둘째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막내는 울분을 참느라 주먹을 꽉 쥐었어요.
둘째는 즉시 형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지만 큰아들은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발각된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 집에서 벌어진 대화는 그야말로 폭풍 같았습니다. 형 정말 미쳤구나. 우리 몰래 땅을 팔려고 했어? 나는 이 땅이 필요해. 사업이 망해가고 있거든. 큰아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는 것, 빚이 수억 원씩 쌓여 있다는 것, 당장 큰 돈이 없으면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동생들을 속일 정당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둘째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왜 혼자 다 먹으려고 해? 라며 소리쳤어요. 막내도 형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큰아들은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너희들이 이해해 줄 줄 알았으면 이런 방법 안 썼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어요. 대화는 곧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둘째가 먼저 형의 가슴팍을 밀쳤고 큰아들도 화가 나서 맞받아쳤어요. 막내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평생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경찰차가 나타나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형제가 재산 때문에 싸운다며 혀를 찼습니다. 경찰은 우선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었어요. 상속 문제는 민사 사건이니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세 형제는 서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둘째와 막내는 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형제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갈등이 시작된 지 6개월 드디어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서울의 한 대형 로펌과 계약했고 둘째와 막내는 지역의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벌써 수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첫 상담비부터 시작해서 소장 작성비, 출석비, 증거 수집비까지. 정작 상속받을 재산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나올 판이었죠. 첫 번째 공판날 세 형제는 법정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아버지 장례식에서 함께 울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각자의 변호사들이 법정 논리를 펼치는 동안 형제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법정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가족이라는 따뜻한 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큰아들의 서류 위조 문제, 상속 재산의 정확한 평가 문제, 그리고 각자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의 문제까지. 단순할 것 같았던 상속 분할이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변해버렸어요. 변호사들은 판례를 인용하고 법률 조항을 해석하느라 바빴지만 정작 가족의 정은 법정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제들은 지쳐갔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법정 다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때문에 싸우는 불효자들이라고 수군거렸고 친척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아서 막내 아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막내는 아내로부터 이제 그만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소송 때문에 가정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왜 삼촌들과 싸워요? 라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중간에 포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둘째는 택시를 운전하면서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음이 늘 무거웠거든요. 가끔 손님이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봤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이 과연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식당 사업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소송 비용까지 더해져 경제적 압박이 극심했어요.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이 가장 괴로웠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세 형제를 찾아왔습니다. 김씨 어르신의 유언 집행을 담당한다는 변호사였어요. 형제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평생 법률 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던 아버지가 변호사를 찾아가셨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씨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법무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공증까지 받으신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건을 달아두셨다고 했어요. 회상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어르신은 혼자서 법무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어요. 변호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제 재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어르신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것만큼은 막고 싶어요. 돈이 아무리 소중해도 가족보다 소중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애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게 되면 차라리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낫겠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유언장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형제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세 아들에게 균등하게 분할하되 만약 형제가 재산 때문에 갈등한다면 모든 것을 지역 사회복지관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르신은 이미 6개월 전에 복지관과 기부 약정을 맺어두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기부 절차까지 모두 준비해 두셨더군요. 나의 사랑하는 세 아들에게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며 살았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다. 돈보다 더 값진 것이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라. 유언장을 다 듣고 난 후 세 형제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을 저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둘째와 막내도 자신들 역시 욕심을 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형제들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원수가 아니라 다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 날 세 형제는 함께 법원에 가서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놀랐지만 형제들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법정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6개월간의 법정 다툼으로 지출된 변호사 비용만 3천만 원이 넘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세 형제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세 사람 모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산소 앞에서 세 형제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고 둘째와 막내도 욕심을 부렸다고 반성했어요. 아버지의 묘비에는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형제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세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균등분할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잃어버렸던 가족애를 되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 아버지 제사를 함께 지내기로 했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끼리 뭘 따지고 그러겠어. 우리는 형제잖아. 큰아들의 사업도 동생들의 도움으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각자의 상속분 중 일부를 형의 사업 자금으로 보태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형의 식당에 와서 직접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혈연보다 진한 정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세 형제는 매주 한 번씩 만나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각자의 가족들도 함께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내요. 아이들은 삼촌들을 무척 좋아하고 어른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지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형제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돈은 나눌 수 있지만 잃어버린 가족의 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고 계시진 않나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큰 것을 얻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